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이클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관세입니다. 강대강 기로에선 관세 전쟁, 보통은 미중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좀 자세하게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원수가 돼가지고 으르렁 간밤에도 또 상당히 또 빠르게 긴박하게 타임테이블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캐나다 한 방씩 계속 주고받았는데 이게 강공을 한 번씩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핑퐁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이사님부터 간밤에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계속 좀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저는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얼마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즉, 실질적으로 정말 관세 50%씩 할 가능성은 아주 일시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죠. 서로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제조업 경쟁력이 전혀 없는 국가들끼리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비용 대비로 봤을 때도 그렇고 품질로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과 캐나다산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품질이냐? 글쎄요. 절대 품질로도 좋지가 않고 가격 대비 봤을 때는 거의 최악 수준인데 거기에 50%씩 얹어서 서로 싸움하면 서로 망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전력비 올리겠다 내리겠다 등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캐나다 정부도 트리도 총리가 내려간 다음에 다음 올라온 새 총리가 되자마자 미국에 납작 엎드려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말잔치일 뿐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긴장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이미 지수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악재에 대해서 움직이는 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오늘 움직였던 미국 시장의 그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그냥 소비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이지 관세와 관련돼서 내렸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극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고 양쪽 모두 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한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내부의 소비가 좀 약하다라는 점을 또 지적을 해주시네요. 김민주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어저께 좀 흥미롭게 좀 봤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이제 걱정하는 문제, 강대강으로 혹시 가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기조 변화도 좀 읽었고 투심의 변화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새벽 2시 정도까지 좀 보고 또 4시에도 일어나서 봤거든요. 이제 2시간 간격으로 조금 봤는데 미증시가 조금 기술적으로 위험한 위치인 건 맞습니다. 어제 이사님하고도 끝나고 살짝 그런 그 대화를 좀 주고받았거든요. 네. 사실은 데드캣 바운스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그 전일 밤이 되겠죠. 그런 자리인데 데드캣 바운스가 좀 약했죠. 네,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고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도지형 캔들로 좀 끝난 모습인데 종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장중에 분명히 양봉불이 좀 켜졌었거든요. 데드캣 바운스가 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찬물을 일단 끼얹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막관세를 놓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새벽녘에 철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만 못하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좀 갖고 있고 강대강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제 막관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사님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이 부분이 오래 갈까? 그리고 오래 갔을 때 양국에 또 타국에 각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요. 그러면 기조 변화를 읽었다고 했는데 어떤 기조 분야나 시장의 투심 변화라고 좀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사실상 장중에 등락 과정이 좀 있고 기술적으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하방 경직성이 좀 약한 상태인데 아직 외봉이거든요. 주봉 기준으로 약한 상태인데 이렇게 트럼프가 장중에 어떤 언사를 했고 막관세 대응을 했을 때 사실상 더 내려가야 되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게 일기 정권 때와는 다르게 시장의 투심들도 이 레인지 범위, 이 가격대 위치에서는
크게 매도세가 좀 출회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좀 느끼는 하루였었습니다. 미국 본장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어제 위치로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도 이제 이틀 전 모습이죠. 아래 꼬리도 별도 길지 않았고 음봉의 몸통 길이도 길었고 사실상 우리가 보고 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변수적인 발언 저는 거기에 에너지를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마음을 뭐 읽을 수가 없어서 너무 이거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들 여기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주식이 산으로 갑니다. 이거를 사람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대변수에서 아예 제거를 시켜버렸는데 가장 강한 거는 이제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위치단이 틀리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투심이 조금은 기술적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는 이런 힘도 좀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단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나가는 모습은 주봉 모습입니다. 4주 연속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도 이 주봉 한계의 하방 경직성이 확인되었느냐 이렇게 묻기에는 분명히 답변이 아니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단지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적인 문제, 뭐 관세 문제 이런 부분은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습니다만은 학습 효과가 2기 정권 때는 빠르게 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이사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니 계속 캐나다나 멕시코를 쥐고 흔드는 걸 텐데 이 캐나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는 뭐 표면적으로는 마약이지만은 뭔가 좀 그 위에 그린란드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이 캐나다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가 취하고 싶은 걸 취하지 않았는데 또 쉽게 포기할 그의 성향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김 이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레토릭은 계속 이어지겠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원래 2월 얘기하다가 3월 얘기하다가 4월로 갔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면 때리겠다, 뭐 50% 하겠다, 말은 뭐 계속 거칠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시행해서 몇 개월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 또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뭐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캐나다 경제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것들이 정말로 확산되게 되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미국이 스스로 만드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식의 경쟁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을 위한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비겁하게 기간만 뒤로 늘려가는 근데 말은 계속 강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 블러핑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계속 보니까 블러핑 아니야? 저 아무것도 못하네? 라는 그런 인식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증시도 무너져서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만들면 원래 트럼프를 싫어했던 뭐 40%는 물론이고 이번에 트럼프를 어쩔 수 없이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면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목적은 2년짜리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간 선거도 이기는 게 될 텐데 과연 그게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당겨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러 가지를 추진해 놓고 중간 선거가 나타나는 2년 후 정도에는 증시가 엄청나게 턴어라운드를 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세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초반에 아주 강하게 여러 국가를 다 때려서 미국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고 2년 후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본질을 잘 보셔야 된다.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관세가 정말 부과되고 아마겟돈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고 싶지만 트럼프도 만들고 싶은 건 아마겟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트럼프가 왜 계속 말은 저렇게 심하게 하면서 실현 시점은 뒤로 미루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 또 헛발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역시도 트럼프의 이런 발언 역시도 적응을 해나갈 거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좀 적응기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이 좀 있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나라의 이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좀 드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방송 매체에서도 상표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대통령이 차를 타고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트윗을 올리면서 실제로 시장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전 거래에 15%나 급락했던 이 테슬라가 간밤에 3% 정도의 반등. 사실 이 트럼프의 발언이 없더라도 기술적으로 자율 반등을 하더라도 이 정도 좀 올랐
받겠다라는 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트럼프 효과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민우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저는 뭐 아까 이사님 의견에 이어서 네. 뭐 저의 의견에 그래도 동조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뭐 이사님이 저를 보고 동조해 주시는 않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그 미국 증시의 명분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조정이 이렇게 계속 저의 주관적인 조정입니다. 시청자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증시를 부러뜨리면 트럼프처럼 치적 가리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내가 이렇게 증시 부양했다. 이렇게 하락됐던 거, 그리고 억눌렀다. 다시 퍼스트 USA 아메리카 만들었다. 이런 치적 가리기를 하기 위한 건데, 그러려면 계속 제가 지금 1년 내내 말씀드리지만 M7 주식들을 무너뜨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가에 갔을 때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단지 트럼프의 우리 문신의 폭이 크진 않아요. 뭐 간단하게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관세 정책 지금 갑자기 이제 취임한 지 한 40여일 됐는데 그거 바꾸겠습니까? 그거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너무 짜증나는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고 지금 연준 쪽에서 안 그래도 경제 이론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자, 물가 뭐 인상 가더라도 금리 인하 해줄게. 이럴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패가 뭐겠습니까? 본인을 좀 지지하고 본인의 오른팔 왼팔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챙겨서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중에서 지금 오른팔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뭐 요즘에 미국 쪽의 뉴스를 보게 되면 뭐 테슬라에 불도 지르고 앞에 가서 뭐 항의도 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 영역이 약해지는 것, 지금 뭐 통화 정책 못 움직이고 연준에서 계속 반대하니까 관세 정책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 갈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이제 자기 딱 사람들 챙겨가지고 으쌰으쌰 해보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테슬라로 저는 이어졌다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져야 될 부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소셜 포지션이 높고, 특히 정치인들은 국격이라는 것도 있지만 소양이라는 게 있죠. 그쵸. 네, 근데 이 트럼프에 관해서는 소양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맞지 않죠. 뭐 어떨 때 보면 정말 깡패들이 하는 그런 행동도 좀 하고 있어요. 뭐 어찌됐건 어제 테슬라 보셨듯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밀어준 거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특정 상품을 밀어줬다는 거하고 지금 동일한 격인데, 그거에 비하면 아까 박상정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데드캣 바운스 정도 나오지 않았냐, 일반적인 반등 정도 나오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좋게 보는 이유는 예전에 저희가 막 다뤘었습니다. 300불 언저리에서도 좀 다뤘었고 더 갈 수 있다 했지만, 이 488불까지 가는 과정이 과연 좀 인공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뭐 전문용어로 포모 현상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죠. 정책 효율부 수장이 되면서 사실상 헤지펀드 이런 데서 목표가 막 우상향하고 속도도 엄청 빠르고, 12월 18일 날 488불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목표가가 700불을 내는 데도 있었거든요. 전형적인 뭐 한국하고 비슷한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격은 사실상 너무 많이 부러졌죠. 근데 이 지금의 가격 하락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내려왔느냐? 전기세 판매량 감소도 있겠지만 사실상 정치적 발언을 너무 하다 보니까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한 폭을 다 이제 반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테슬라 기업 자체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네. 국내 2차 전지와는 상황이 다르게 멀티플 기업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FSD 엔진 뭐 13 버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 뭐 사실상 트럼프가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주택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택이요? 네, 조립식 주택도 엄청나게 모듈러 주택. 그래서 네. 한번 갔어요. 맞아요. 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그리고 이제 FSD 엔진, 그 다음에 로봇, 휴머노이드. 아마 제 생각엔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한 2,500만 원 정도 측정되고 있던데, 네.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전기차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저가형 모델을 내놓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보조금 부분. 보조금에 관해서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테슬라는 생산자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단기 투자는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이 사실상 단기 투자를 하는 데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봤을 때 여러분들 기술적인 모습에 가장 잘 맞는 게 미국 주식이에요. 전 세계에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 투자를 본다면 지금 테슬라는 적정
진입 타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된다라는 시각이시네요. 그러면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테슬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다르겠죠. 뭐 전기차주로 본다면 뭐 저도 김민희 전문가 의견과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신제품인 주니퍼가 대기하고 있지만 이게 뭐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팔릴 리는 없을 거고, 그러면 뭐 기존에 빠졌던 물량을 되돌리는 정도,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도 폭스바겐의 판매가 대거 올라왔거든요. ID4나 ID5의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유럽을 헤집고 다니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 비선호도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으면 주력 전장에서 지금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기차로는 뭔가 확연하게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돼서 자신이 갖고 있는 테슬라 차량을 평소에 약간 렌트카처럼 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더 쌓아나가는 자율주행 기업이나 로봇 기업으로 보면 지금은 $480일 땐 조금 애매했는데 $200 근접해 내려온 지금은 너무 싸졌죠. 그래서 장기로 볼 거냐 단기로 볼 거냐에 따라서 투자 의견이 다르다.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 리바운딩 정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큰 반등은 뭐 전기차 쪽에서 당장 좋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월 구독료로 받기 시작하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된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낫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운전사 1명 고용하는 가격으로 치면 이 서비스에 얼마를 낼 수 있겠어요. 지금은 $99를 받고 있지만 그렇게 받고 있지만 과연 그 정도 받을까? 저는 당연히 가격 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 그다음에 로봇 기업,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가격은 싸진 건 사실이죠. 저도 뭐 $200 내외로 오면 사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지금 $200 아래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사야 된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 색깔을 싹 빼고 이 기업만 봤을 때 지금 가격이면 매력이 있지 않을까. 너무 전기차라는 데 국한해서 이 종목을 보기보다는 조금은 더 확산시켜서 이 종목에 대한 잠재력, 가치를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슈 다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룰 리포트 3가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NH투자증권 다시 코스닥 투자로, 다음 키움증권에서는 2월 대만 테크 동향이고요. KB에서는 LG전자, 어제 LG전자 종가를 확인하고 다소 좀 놀랐는데 4%나 올랐더라고요. 시장 안 좋은데 바닥에서 좀 올라가지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대만 테크 동향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전체 총량이 늘었어요. TSMC도 늘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YOY로 꽤 늘었단 말이죠. MOM으로는 줄었습니다. 근데 YOY로 꽤 늘어서 거의 뭐 40% 가까이 늘었는데, 주가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 따져봤더니 TSMC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 오른 게 아니에요. 윈본드. 이렇게 전통의 진짜 뭐 이름까지 잊어버렸던 그런 기업들이 지난달 2월 달에 40%씩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춘제 소비로 인해서 대규모의 재고 소진이 있은 다음에 소위 레거시 쪽에 매출이 대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의 주가가 뭐 적게는 30%, 많게는 40%씩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앞단에 서 있다라고 하는 뭐 TSMC, AM 이런 종목군들은 전혀 주가가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미국 시장과 같이 밀렸고, 지금 대만 시장에서도 소위 레거시라고 해서 쳐주지도 않던 윈본드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의 재고 소진으로 인한 재고 확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레거시가 정말 안 좋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대만 주가들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보조금 못 받는다라고 걱정하고 AI 쪽에서 뭐 그 엔비디아 그립을 잃으니까 걱정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AI와 관련된 투자는 줄지 않고 레거시도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분명히 1분기, 2분기에 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LG전자는 MS의 CEO가 조주환 사장과 만나면서 강한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협력할 거냐? 결국은 데이터 센터의 뭐 액친 냉각을 포함한 LG전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B2B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싶어하는데 이미 자동차 부품으로 B2B 서비스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B2B를 더 넓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열 관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열 관리는 단순한 기기 열 관리 정도 수준이 아니죠. 건물 전체 열 관리, 데이터 센터 전체 열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게 LG전자죠. 그래서 LG전자가 갖고 있는 뭐 모터 기술, 그다음에 뭐 냉각,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다 총합해서 MS 쪽에 짓고 있는 그 다양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주를 할 수 있다면 LG전자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TV에서도 지금 TCL에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전들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만큼의 어떤 모멘텀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B2B 서비스가 만약에 확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양자 컴퓨팅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겁니다.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얘기고 LG전자의 지금 핵심 포인트는 VS에 이어서 키우고 싶어하는 이 B2B 서비스가 진짜로 올라올 수 있느냐. 만약에 그와 관련된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아마도 LG전자의 그 역대급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건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전자 레포트가 좀 많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뭐 1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거든요. LG전자의 새로운 도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코스닥 투자로 이 레포트를 좀 볼 텐데요. 상대적으로 뭐 대형주들 되는 종목군들만 되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연초 대비 약간은 떨어져 있는 3월의 흐름입니다. 다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스몰캡 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스몰캡 팀이 스몰캡에 대해서 리포트 쓴 거니까 당연히 뭐 스몰캡을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그래도 세 가지 그림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것은 첫 번째 그림에서 거래대금과 그 다음에 지금 뭐 신용잔고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신용잔고 올라가고 있는 거 부정적 이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수준을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고 한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너무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거래대금과 신용잔고가 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코스닥 시장에 강하게 베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뭐 부담을 논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고 거래가 늘기 시작했다와 그다음에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늘었다가 오히려 더 주목해볼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 코스피 코스닥의 상대적 수익률을 봤더니 지금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아까 이제 신용잔고를 포함한 소위 거래 단계에서도 뭔가 시장의 입질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거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수익률을 봤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이냐? 이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이제 시작 중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코스닥 고점이 연초 시작점 대비해서 YTD로 봤을 때 막 15%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지금 꺾이면서 다시 한 7%대로 수익률이 확 줄긴 했습니다만 네. 연초에 이런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근거는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아무 종목이나 코스닥 다 사도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리포트가 굉장히 두꺼운 리포트고 그 안에 종목군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리포트를 보시고 종목군들을 한번 뭐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뭐 인텔리안 테크도 있고 뭐 로봇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럼 NH투자증권이 보는 주도주는 뭐냐? 우주방산 쪽과 로봇 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뭐 볼만한 종목군들을 꼽아봤으니까 이 뭐 정답지는 아니겠지만 참고해 볼만한 리포트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관련된 리포트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스몰캡 투자. 여기에 또 레포트 보시면 종목이 자세하게 좀 안내가 돼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빅데이터입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넘어가 보시죠.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요즘 좀 퍼포먼스가 꽤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닥에서 꾸준히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진 세미캠 주목하신 이유는요? 네, 오늘은 사실 주제가 이제 삼성전자, 동진세미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갔는데 이제 동진세미캠을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오늘 빅데이터로 좀 많이 바꿨어요. 어제
아무래도 컴퓨터가 이제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준비된 종목은 LNF였었습니다. LNF가 어제 장 마감쯤에 공시가 3조,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3조 지금 뭐 캐즘 현상에도 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좀 주목되는데 뭐 중장기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진을 들고 온 이유는 이제 양옵션 만기일이 이제 벌써 이틀 앞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옵션 만기일 때 어제 공개방송에서 자세하게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의도된 대로 좀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미국 시장을 좀 보더라도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시장 양옵션 만기일은 다음 주입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 지수의 반등을 과연 누가 이끌 것이냐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물론 좋죠. 조선 전선 방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위치단에 대한 고민뿐이지 좋습니다. 단지 그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지수 견인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올해 2025년 3월까지 흐름을 보면서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뭐 조선전선 방산들이 신고가 갱신 가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수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수 단이 요지부동일 것이냐 앞으로 향후에 다소간의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나온 뉴스플로우가 이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런 표현들이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저가 매수를 했다. 저는 이걸 좀 보면서 확실히 좀 스마트해졌구나 이걸 느끼고 있고요. 단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5년 10년 들고 있었을 때 그 폭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사이클 투자에 맞게 삼성전자는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서두에 언급드리고요. 그렇다면 지수 반등 이권 삼성전자가 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물론 삼성전자 향의 밸류체인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기존의 레거시 중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동진세미캠 기술적 위치부터 좀 보겠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고요. 실적 볼 거 없습니다. 동진세미캠은 늘 좋았고요. 늘 캐시카우가 있는 쪽이고요. 뭐 실적 재무는 나무랄 데 없는데 이제 그 시청자분들 뭐 회원분들 각각이 틀린데 좀 무겁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나는 그래도 동진세미캠만 하면 너무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한 3, 4개월 이렇게 지켜보고 나면 네. 결국은 성향의 차이인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동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데 성향이 좀 안 맞는데 퍼포먼스 쪽으로 가야 되는 종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굳이 동진을 뭐 선택했다면 좋지 않았겠죠. 그래도 수익 관점으로 좀 간다면 저가에서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이 뭐 신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동진세미캠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아직 뭐 레거시 쪽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고정 가격 상승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재고 물량 조절 이야기가 좀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키를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황이 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지난번에 뭐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어요. 34,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고 주가가 뭐 관세 정책 등등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25,000원까지 좀 빠졌는데 놀림목 구간에 갔던 부분에 오히려 좀 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동진세미캠이 지금 위치단에서는 뭐 양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서 갔었을 때는 충분히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도 돌려보니 동일하게 좀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매수 추천가는 제가 조금 만졌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이 왜냐하면 양옵션 만기일에 따른 뭐 오픈소스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레인지 범위를 제가 좀 넓혔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뭐 가볍게 1차적으로 31,000원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빅데이터의 최종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1차부터 출발해 보시죠. 목표가 도달 확률이 약 60% 정도, 상승 확률은 65%, 기대 수익률이 뭐 31,000원까지만 가더라도 뭐 27,000원 정도에서 잡히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뭐 19%나 됩니다. 손익비가 맞아야 되겠죠. 기대 손실률은 약 5.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대1 비율이면 나쁘지 않은 포인트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동진세미캠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보면은 뭐 다시금 고려아연도 그렇고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별로 어지러울 때 좀 영향을 크게 발휘하는데 사실 동진세미캠도 얼마 전에 거래량이 폭발했던 날 그날 비슷한 뉴스가 있었죠. 조심스러운 소식이기는 한데 창업주의 별세 소식이 있었고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가 되면서 그날 거래량이 또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치하고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자리는 매력적이다.
일단 경영권 분쟁에 있었을 때 주가의 트리거가 됐느냐 여러 가지 비교군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트리거가 됐죠. 뭐 사실상 어마무시했건데 단지 그 부분으로 경영권 분쟁으로 트리거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르게 내려왔던 부분도 그쵸.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만 분석을 한다면 비교군들은 경영권 분쟁이 어찌됐건 저희들은 주식쟁이고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걸 뭐 제외하게 되면 네. 동지는 뭐 정말 지금 자리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여기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시간증이 제한적이라서 이제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LNF가 어제 사실 대형 계약이 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LNF로 뭐 말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바꿨습니다. 네, 사실상 뭐 5종목씩 들고 오면 피디님이 화내시기 때문에 다 들고 올 수는 없고 중요한 거 해야죠. 러닝 타임이 저희가 제한이 있어서 근데 지금 사실상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저 김민수는 올해 에코프로 BM과 LNF만 매매를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투자를 해서 2차 전지를 끌고 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테슬라가 되었건 무슨 스몰캡 종목이 되었건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기술적인 매매를 했을 때 위치단이 좋은 것이냐. 2차 전지는 괜찮다.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로 올라간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의 어떤 반대급부 상황으로 올라갔는데 자 포스코홀딩스가 올랐으니 이제 2차 전지 오를 거야. 이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아니고 단지 기술적 위치와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펀더멘탈의 개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이 대형 계약의 호재 소식이 투심을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LNF는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 위치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좀 더 좋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양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이제 한 이틀 전에도 12만 1,000원에 안착하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같이 더불어서 LNF가 뭔가 조금 수급가 매기를 끌어당긴다면 지금의 위치단 지난번에 14만 원 에코프로 BM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위치단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의 위치에서 기대 수익률 부분이 15% 20%까지 연출되는 부분이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다뤄봤고요. 그리고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입니다. 1월 9일에 추천했던 종목이 벌써 3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처음 접근했을 때가 4,155원이었는데요. 3차 목표가 6,000원, 어제 터치가 나왔습니다. 유난히 돋보였던 어제 움직임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돌려봤을 때도 비슷한 위치였고 제가 아날로그적인 분석을 했어도 6,000원이에요. 거의 아마 뭐 옆에 계신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수익이 45% 났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예.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주식의 영원한 숙제죠. 어찌 매매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마 분명히 어제 대량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익절가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면서 가시고 저는 엑시트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에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김윤 전문가의 전략은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앤스탑 마무리 짓겠습니다.